겨울산 절벽에서 떨어진 순간 그녀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5년 뒤 장막처럼 문이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날 자신을 밀어버린 아들 부부 앞에 선 대한민국 굴지 재단의 새 회장이 된 시어머니였다.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들을 끝까지 무너뜨리러 돌아온 것이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이 오후가 되면서 점점 굵어졌고 산기슭을 덮은 어둠 사이로 희뿌연 흩날림이 바람에 실려 움직였다. 도로는 적막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조차 속도를 줄이며 눈발을 뚫고 나아갔다. 그 속에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산 위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누구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운전석에는 아들이,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뒷좌석의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은 손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어깨는 긴장한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차는 점점 험한 산길로 들어섰고 길가에 세워진 안내문에는 통행주의라는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안내 표지판을 지나쳤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입술을 달싹였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작은 독백이었다. 왜 이렇게 높은 산까지 온 걸까? 며느리가 가볍게 대답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니 기분 전환도 할 겸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며느리는 언제나 친절했고 아들도 항상 효심 깊은 아들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산 정상 가까이 도착했을 무렵 아들은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길은 양옆이 깊은 절벽으로 이어져 있었고 금이 간 낡은 가드레일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아들은 차를 절벽이 잘 보이는 작은 공터에 세웠다. 바람이 차 유리를 두드리며 흔들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등 뒤를 툭툭 건드리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절벽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눈밭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 뒤를 따라왔다. 며느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산에 오니 좋구나. 이렇게 자연을 오래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조용히 한숨을 섞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스친 눈빛. 그러나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는 눈빛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았다. 아주 미세한 순간이지만 그것은 마치 등에 차갑게 닿는 칼날처럼 뾰족하고 냉혹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부르는 소리만 깊게 울리고 있었다. 그때 뒤편에서 기척이 들렸다. 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서두르는 기운이 조금 섞여 있었다. 며느리는 가까이 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발밑에서 작은 돌이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누군가의 숨소리를 밀어왔다. 시어머니가 뒤돌아보는 순간 아들의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뒤에서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라면 기회가 없다는 듯한 속삭임이었다.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절벽 아래 끊겨 있는 가드레일. 그 뒤에 희미하게 들리던 두 사람의 속삭임.
최근 아들이 이상하게 서류를 숨기는 모습, 며느리가 보험 이야기를 은근히 운운하던 날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시어머니가 몸을 뒤로 물러서려던 찰나 아들의 손이 강하게 밀쳐왔다. 시어머니는 절벽 아래 허공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고 바람이 귓가를 때렸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절벽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표정하며 끝났다라는 기색이 확실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듯 추락했다. 눈발이 시야를 가렸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느낌이 전해지며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는 속삭이듯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끝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야가 완전히 꺼졌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산의 험함과 수색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수색을 확대하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울먹이며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슬픈 얼굴로 이야기하며 동정을 샀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효자라는 이미지까지 얻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고향집과 토지도 정리했다. 은행 계좌의 잔고까지 깨끗이 챙겼다. 그들의 표정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절벽 아래 깊은 바위 틈 속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발이 점점 약해질 즈음 절벽 아래 바위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번졌다. 몸 전체가 부서진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어느 곳이 부러졌는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갑게 젖은 돌, 끝없이 이어진 바위벽, 위쪽으로 아득히 멀어져가는 하늘. 귀에는 아직도 아들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던 말투와 시선이 바람에 섞여 다시 되살아났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려 했다.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낯선 남자의 신음 섞인 감탄이 들렸다.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던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마지막 힘을 쥐어듯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쉰소리로 여기에 있다고 답했다. 산 아래 외딴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던 노인이었다. 산속 약초를 캐러 내려오다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하나를 보고 눈을 의심하며 내려온 것이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한 노인은 시간을 다투듯 움직였다. 허름한 담요와 줄을 동원해 시어머니를 바위 틈에서 천천히 끌어올렸고 자신의 낡은 트럭에 실어 산 아래 작은 마을의 의원으로 향했다. 의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상태는 위독했다.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되어 있었고 다리뼈 역시 부러진 채였으며 머리에도 큰 상처가 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생명줄만은 끊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다. 동시에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당분간은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사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며칠간 위독하던 고비를 넘긴 후 의사는 그녀를 퇴원시켰다. 오래 입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산 아래 노인은 자신의 오두막로 그녀를 데려갔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불편하겠지만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함께 지내자고. 서로 외로운 처지니 말동무라도 되어보자고.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인지 마음속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절벽 위에서 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짝 고개를 젖힌 채 굳게 담은 입술,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가던 부담과 두려움, 그리고 끝내 밀어버리던 순간의 단단한 결심. 며느리의 떨리던 손과 돌아서서 눈을 감아버리던 뒷모습도 함께 떠올랐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하나의 불씨처럼 식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진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노인의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흙먼지 냄새가 배어있는 방, 오래된 나무장의 문이 삐걱거릴 때 그녀는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심지어 아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다. 20대 초반 시골에서 상경한 그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쓰러져 있는 노인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심하게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노인을 없다시피 부축해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보호자도 없이 혼자 중환자실에 남겨진 그 노인을 며칠 동안 챙겨주었다. 그 노인이 나중에 알게 된 국내 굴지 대기업 창업주였다. 창업주는 그녀의 성실함과 맑은 눈빛을 잊지 못했다. 몸이 회복된 뒤 그는 다시 그 시골 출신의 여자를 찾아내 소박한 비서를 제안했고 그녀는 머뭇거리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사에서 서류를 나르고 일정을 정리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의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둘 사이에는 혈연은 아니지만 묘한 보호와 의지의 정이 싹 텄다. 주변에서는 가십처럼 떠들었다. 혹시 숨겨놓은 딸이 아니냐. 평소에 자식 이야기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유독 저 여자를 챙긴다. 그런 말이 오갔다. 창업주는 웃으며 말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세월이 흘러 창업주는 병약해졌고 결국 병상에 누워 임종을 준비했다. 그때 남긴 유언에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직계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의 지분과 자산을 나누고 자신이 양딸로 생각한 이 여성에게는 별도의 재단 지분과 부동산 그리고 일정 수익이 나오는 신탁을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다. 당시 남편과 어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큰 재산이라는 것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알리면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와 부담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에게는 늘 돈이 없다고 말하며 아껴 쓰고 시골로 내려와 소박하게 살았다. 재단에서 오는 일부 배당금과 수익은 조용히 저축만 해두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릴 때 그때 꺼내들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늘 불만을 품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친구들처럼 풍족하게 못 사느냐고, 왜 자신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속으로 원망을 키워왔다. 결혼 후 며느리와 둘만 있을 때 한두 번은 대놓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지독하게 아낀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쪼잔하게 산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계산하는 듯 차갑게 빛났다. 절벽 아래에서 살아난 시어머니는 그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자신이 너무 숨기고만 산 것은 아니었는지, 아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닌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렸고 아들은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숨겨두었던 이름을 다시 꺼내는 것. 창업주의 양녀로 적혀있는 서류를 다시 세상 밖에 꺼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재단의 지분과 자산을 온전히 되찾는 것. 산 아래 노인은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줄 때마다 그녀는 멍하니 뉴스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자신이 한때 서류를 정리하던 기업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 경영권 분쟁, 2세와 3세의 갈등, 재단 운영 문제, 사회적 책임 논란. 그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지분 구조도 속에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 펜을 잡았다.
손은 아직 덜 떨렸고 머리는 또렷했다.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과거의 인연이었던 법무법인의 번호를 떠올려 적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먹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자신을 다시 살아있는 이름으로 불러내겠다고. 그리고 그 시대가 남겨준 유산을 이제는 자신이 직접 쓰겠다고.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다리는 힘을 되찾았다. 산 아래 노인은 어느 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느냐고.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기고 노인의 도움으로 시내로 내려왔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도 위로였다고. 덕분에 외로운 노년이 조금은 따뜻해졌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 서로를 향해 길게 손을 흔들며 작별한 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로 도착한 그녀는 가장 먼저 오래전 기억 속의 주소를 떠올렸다. 창업주가 함께 일하던 시절 자주 부르던 법무법인의 이름, 그 간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만 외관은 더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로비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접수처 직원은 낡은 옷차림과 지팡이를 짚은 노년의 여성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녀가 조용히 옛 창업주의 이름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상급 변호사를 급히 호출했다. 변호사는 서류 보관실에서 오래된 유언장과 재단 관련 기록들을 꺼내왔다. 그 문서들 속에는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옛 이름 그리고 양녀로 입적된 기록, 재단 지분과 자산 신탁에 대한 내용. 변호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아무도 이 지분을 행사하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도 잊힌 사안처럼 취급되던 부분이라고. 만약 본인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과 서명, 옛날 기록들이 모두 일치했다. 마치 시간 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이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사와 재단 측 인사들이 더 서둘렀다.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지분이 깨어나면 재단과 회사의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에 들어가 앉기보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가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재단의 주요 지분을 가진 인물로 복귀했다. 직함은 이사로 시작했지만 곧 고문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발언권이 강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몇몇 언론에서는 창업주의 숨겨진 양녀라는 제목으로 짧게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철저히 거절하며 이름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겉으로는 조용한 재단 이사였지만 내부 회의실에서 그녀의 말은 무게 있게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지나고 기존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이사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때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창업주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그녀가 지목되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재단 이사회 의장, 그리고 그룹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회장격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을 되뇌었다. 절벽 아래에서 죽어가던 이름은 이미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어떤 여자가 세상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절벽 위에서 그녀를 밀어버린 두 사람, 자신이 낳은 아들과 며느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그녀는 회장의 이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 고향집과 토지 매각 대금, 그 외 그녀가 평생 모아둔 예금까지 모두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단숨에 자본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빚을 갚고 작은 집을 옮기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자금을 레버리지 삼아 무리한 투자와 사업을 시작했다.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며느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처음 몇 번의 투자는 운이 좋게 성공했고 그 덕분에 부부는 더 큰 수익을 올렸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말했다. 부모님 떠나보내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역시 사람은 기회가 와야 한다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졌다. 도심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매장에 드나들었다. SNS 속 사진에는 늘 웃음이 넘쳐 보였다. 아들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점 그 생활에 취해갔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남자는 결국 돈과 편안함에 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그러나 며느리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큰 투자를 위해 그녀는 점점 위험한 쪽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등록이 불투명한 투자조합,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사설펀드, 재무제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작은 기업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설명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지만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곳들이었다. 아들은 몇 번이나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때마다 무표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도 평생 못 살 것 같냐. 우리가 이 정도 버는 것도 다 내 덕이라고. 만약 지금 멈추면 이미 올라온 곳에서 다시 굴러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회장이 된 시어머니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자와 부동산 거래, 사업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그녀가 눈여겨본 것은 특정 회사 하나였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그룹의 협력사 중 하나로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요 투자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챈 순간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여기까지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단에서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협력업체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같은 회사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그 프로젝트에는 아들이 투자한 회사가 하청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담당 이사의 이름으로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어느새 판은 자연스럽게 짜여가고 있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은 두 사람을 그녀 앞으로 끌고 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회장의 이름으로 그들을 만나는 일뿐이었다. 다만 그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과거 절벽 위에서의 그 마지막 시선을 돌려주는 자리여야 했다. 재단과 협력사를 연결하는 공식 미팅이 잡히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준비를 했다. 대기업 재단과의 네트워크는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아들은 양복을 정갈하게 다리고 며느리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올렸다. 서로의 넥타이와 옷매무새를 점검하면서 둘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다. 회의실은 고층 빌딩 상층부에 위치한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재단 측 인사들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협력사와 투자자들이 앉을 자리가 나뉘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와 자료를 정리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켜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재단 관계자 몇 명이 먼저 들어왔고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노년의 여성이 있었다. 단정한 정장 재킷에 고급스러운 브로치 하나, 톤 다운된 색상의 스카프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지팡이를 가볍게 짚고 있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다. 어느 노년 여성에게서 쉽게 보기 어려운 묵직한 기품과 단단한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절벽 아래에서 살아나 회장이 된 시어머니였다. 아들은 처음에는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단지 어딘가 낯익은 기운이 느껴질 뿐이었다. 멸치를 볶을 때 풍기던 작은 고소한 냄새, 겨울이면 늘 꺼내던 낡은 목도리, 아침마다 현관 앞을 쓸어내던 구부정한 뒷모습. 이상하게도 눈앞의 여인에게서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진행을 맡은 비서가 그녀를 소개했다. 재단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 그룹의 방향을 이끄는 핵심 인물, 사회 공헌과 투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소개가 끝나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조용해졌다. 아들은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서서히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회장의 눈빛이 정확히 자신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 눈빛은 자신이 절벽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떨어져 내려가며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 배신과 슬픔과 결심이 뒤섞여 있던 그 마지막 시선.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이미 죽었다고, 직접 신고까지 했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아들은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며느리는 더 빨리 감지했다. 처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부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노년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의 주름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너무 익숙했다. 한때 시골 부엌에서 앞치마를 메고 홍합을 손질하던 손, 명절날이면 한참을 붙이던 전에 뒤집는 동작, 작은 과일 당자를 들고 집 앞을 오가던 실루엣. 그 모든 장면이 눈앞의 회장과 겹쳐지며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그러나 며느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업가로서 위기 상황일수록 얼굴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인사했고 회장은 그 인사를 조용히 받아주었다. 이름을 부르지도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잘 듣겠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며느리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투자 구조, 예상 수익, 사회 공헌 이미지 제고 효과, 재단과의 시너지. 말은 매끄러웠지만 설명을 이어갈수록 회장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아갔다. 자료 곳곳에 숨어있는 허점과 과장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서류와 계약서들 속에서 며느리가 어떤 식으로 숫자를 부풀리고 위험을 은폐해왔는지, 그것은 오래 금융과 경영을 지켜본 사람에게는 숨기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순간 회장은 손을 들어 발표를 멈추게 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특정 숫자 하나를 집어물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왜 이 부분은 리스크 설명이 빠져 있는지,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패했을 때 책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은 겉보기에는 업무적인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흐름은 완전히 흔들렸다. 회장은 단 한마디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날카로운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절벽 아래에서 되살아난 어떤 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둘 사이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돌아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회장의 이름으로 자신들 앞에 다시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회의 이후 재단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후속 검토가 시작되었다. 회장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재단 이사회의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행적을 조용히 파헤리기 시작했다. 재단 산하 조사팀에 공식적으로는 협력사 검증이라는 명목을 내렸고 동시에 회장 개인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과거 몇 년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게 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편법 투자, 가족 명의를 동원한 차명 계좌,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고액 현금 거래, 심지어는 협력사 직원들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하며 그 사이 이자를 챙기는 행위까지. 며느리는 사업적 수완이 뛰어났지만 그 수완이 언제나 정직한 방향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조사 자료가 점점 쌓여갈수록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 실패나 어리석은 재테크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돈이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며느리가 있었고 그 옆에서 눈을 감아준 아들이 있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회장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오래 머무르고 있다는 걸 느끼며 점점 불안해졌다. 며느리는 투자자 중 한 명과 비밀리에 만나 상황을 털어놓으며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재단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자신들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그 사람이 진짜라면, 정말 절벽에서 떨어졌던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이라면, 모든 것이 그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 맞다면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다. 절벽으로 오르던 그날 차 안에서 흐릿하게 들리던 며느리의 속삭임,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며 몰래 웃던 목소리, 자신이 서명했던 서류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밀어버리던 자신의 손. 그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마주친 순간 더 이상 그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날 절벽 위에서 누가 손을 뻗었는지, 누가 등을 밀었는지, 누가 마지막 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했다. 회장은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출구를 하나씩 막아나가기 시작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세무서와의 정보 공유에 동의하며 동시에 내부 고발 제도와 협력사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형식은 철저히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손은 절벽 아래에서 되살아난 한 사람의 의지였다. 재단과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평생 법이나 제도라는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그는 통지서와 조사 요청서가 하나, 둘 날아오기 시작하자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회사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고 일부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계약 연장을 미루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는 점점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반면 며느리는 처음에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온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쳐온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다. 그녀가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단순한 고발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법과 돈과 사람을 모두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 자신이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부인하라고,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자고, 어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아들은 더 이상 그런 말에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회장의 눈빛, 말투, 지팡이를 짚는 손가락의 모양, 웃을 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그가 평생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와 똑같았다. 어느 밤 아들은 혼자 차를 몰고 오래전 어머니와 살던 동네 근처로 갔다. 이미 집은 팔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골목의 냄새와 가게의 간판들은 여전히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골목 끝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주 다니던 시장,
추운 날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자신을 깨우던 모습, 비 오는 날이면 비 맞을까봐 우산을 들고 길 끝까지 나와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절벽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과 겹쳐졌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가 밀던 손에 실렸던 힘이 떠올랐다. 놀랍도록 분명하게.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사이 며느리는 자신의 방법대로 끝까지 발버둥치고 있었다. 증거를 은폐하려 하고 자료를 조작하려 하고 일부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재단 쪽에서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은 조사팀에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고 일부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마지막 카드로 아들을 이용하려 했다.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녀는 결코 감옥에 갈 생각이 없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절벽 아래에서 목숨을 건져 올려진 한 사람이 인생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결국 재단과 수사기관의 공동 발표가 나가는 날이 왔다. 언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여러 방송사 카메라가 일제히 붉은 조명을 켰다. 사건의 본질은 협력사와 투자사의 불법 자금 운용과 횡령, 세금 포탈, 협력사 직원 임금 체불 등 복합적인 비리였다. 그 중심에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이사로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브리핑 후반부에 재단 대표 자격으로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단은 앞으로 협력사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겠으며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동시에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관련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고 알렸다. 그녀의 말은 정제되어 있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과 숨을 고르는 순간들을 보았다. 그 떨림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며느리는 여전히 부인으로 일관했다. 서류는 담당 직원이 처리했으며 자신은 단지 결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함께 부인했지만 회장의 얼굴을 마주한 어느 날 끝내 무너졌다. 조사실에서 마주친 회장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은 마치 묻는 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선택해 볼 것인지. 아들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을 떨며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누구였는지, 절벽으로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결정적인 순간 등에 손을 댄 것이 누구였는지.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그대로 기록으로 남았다. 며느리는 분노했다. 배신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둘의 진술은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었고 법은 냉정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 재판정에서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아닌 절벽 아래에서 살아 돌아온 당사자가 직접 증언대에 서는 상황이 펼쳐졌다. 법정안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회장은 오래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석으로 걸어갔다. 판사는 절차에 따라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절벽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말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두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상세하게 그러나 과장 없이 그날을 증언했다. 법정 안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도 했다. 그날의 기록은 판결문에 그대로 남았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순간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회장을 노려보았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회장은 재단의 회의실 한쪽에서 혼자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자신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포함되어 있을 터였다. 단지 이제는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교도소라는 닫힌 세계로 들어갔고 회장은 여전히 열린 세계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다. 절벽 위에서 느꼈던 공포와 배신감, 절벽 아래에서 느꼈던 차가운 돌의 감촉과 숨이 막히던 순간은 아마 생이 닿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이 남긴 편지 한 통을 전달받았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후회와 사과, 변명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된 뒤 그동안 왜 그토록 자신에게 검소하게 살자고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어리석었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회장은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용서한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판단은 이미 법정에서 내려졌고 남은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몫뿐이라고. 그 몫을 감당하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시간이 흘러 서로의 눈을 다시 바라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재단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사업과 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외롭게 늙어가는 사람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사랑을 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가끔은 산 아래 오두막 노인이 떠올랐다. 자신을 주워 살려준 그 사람에게 아직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봄날 그녀는 조용히 산 아래를 다시 찾았다.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노인은 예전보다 조금 더 굽은 허리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고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빌려주었던 위로와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둘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말을 나누었다. 노인은 말했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긴 것이라고. 이제는 남은 날들을 나를 위해 쓰라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 그녀는 절벽이 멀리 보이는 지점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래전 눈발 속에서 떨어지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가 곧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의 노년이 서 있었다. 그 노년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만을 강요받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진 회장이었고 살아남아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한 인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피가 섞였다고 해서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끝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 노년의 삶이란 그동안 받아온 상처를 안고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또 걸어나가는 용기의 다른 이름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배신과 추락과 복수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한 노년의 삶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오늘을 버티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사연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